어머니,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정아, 고마워. 요즘 며느리 덕분에 많이 편해졌구나.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당분간은 약 복용에 더 신경 써주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올해 65세,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박순애입니다. 다행히 아들 민호가 2년 전에 좋은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는 며느리 미정이가 정말 잘 챙겨주고 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부터 참 똑똑하고 세심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저의 건강 관리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고, 무엇보다 제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자주 안부를 묻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구나. 그런데 미정아, 요즘 내가 깜빡깜빡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아. 어제도 가스렌지를 켜놓고 깜빡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켜져 있더라고.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정말 위험해요.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머리가 아프시거나 어지러우시거나. 아니, 그런 건 없고 그냥 기억력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며느리 미정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죠. 치매라니 설마 내가 그런 병에 걸렸을까? 하지만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최근 들어 정말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미정이가 예약해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들을 받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다행히 정상이었습니다. 어머님,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시네요. 다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력 저하 정도로 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두뇌 활동,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늘리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드려야겠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니까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그런데 미정아,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아들도 참 복 많은 애구나.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욱 자주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가스렌지 타이머 설치해 드렸어요.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니까 안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응급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에요. 목에 걸고 계시다가 뭔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누르시면 돼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관심은 점점 더 세밀해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시장에 장 보러 갔다 왔어. 그러셨구나. 혹시 길에서 넘어지시거나 어지러우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그런데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아직은 혼자 다닐 수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는 어디 가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시간 되면 같이 가드릴게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그런 관심이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노인을 그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정말 효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미리 연락을 해야 하고 누구를 만나든 자세히 보고를 해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영숙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순애야, 너 며느리가 참 잘해주는구나. 요즘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응, 정말 고마워. 건강도 챙겨주고 자주 안부도 물어보고. 그런데 가끔은 좀 부담스럽기도 해. 왜? 뭐가? 너무 자세히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내가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까지. 물론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만 말이야.
영숙이는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순애야, 그래도 관심 없는 며느리보다는 낫잖아. 요즘 며느리들 중에는 시어머니한테 관심도 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며느리가 저를 챙겨주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관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세밀해졌어요. 제가 복용하는 약까지 관리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약 관리가 복잡하시죠? 제가 일주일치씩 미리 준비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깜빡하실 일도 없고 안전하시죠?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내가 약국에서 직접 사올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는 게 더 정확해요. 간호사 출신이라 약에 대해서도 잘 알거든요. 어머님이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며느리는 제가 복용하던 모든 약들을 수거해 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리해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약봉지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어서 언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기 쉽게 되어 있었죠. 정말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약을 먹기 시작한 후부터 제가 자꾸 졸리고 멍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피곤한 것 같구나. 자꾸 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죠. 충분히 쉬세요. 그런데 미정아, 혹시 내 약에 변화가 있었니? 뭔가 예전과 다른 것 같아서. 아니요. 똑같은 약이에요. 다만 의사 선생님이 용량을 조금 조절하셨을 수도 있어요. 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했어요. 의사가 약을 조절했을 수도 있고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또 다른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그런데 저희 집 근처에 아주 좋은 요양원이 있어요.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요양원이라고? 나는 아직 그럴 정도로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 물론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잖아요.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거기는 병원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관리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대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직은 요양원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렇게 권하니 한 번 정도는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생각보다 시설이 깔끔하고 좋았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편안해 보였죠. 어머님, 어떠세요? 생각보다 좋죠? 응, 깔끔하고 좋네. 하지만 난 아직 여기 올 생각은 없어. 물론이에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미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대기 리스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최근에 건강상 변화는 없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요즘 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가끔 멍해지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다면 조기에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시면 큰일이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담원 말씀 들어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필요할 텐데 그때 가서 급하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미정아,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이에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 저도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집에서는 제가 매일 갈 수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나름대로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요양원에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계속 혼자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제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엄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건강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오라고 하네요. 뭐라고? 난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아,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님께서 전화를 잘 못 받으실까봐 제 번호로 연락처를 바꿔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만나보자고 하시네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다시 오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병원에 가보는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를 만났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의사와는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인지기능 저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가족분들이 보기에는 변화가 있다고 하시네요. 옆에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최근에 깜빡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기도 하고 길을 헤매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어르신, 기억력 저하의 특징 중 하나가 본인은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더 정확하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에서 초기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혼자 생활하기에는 위험한 상태라며 전문 케어를 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치매라니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걱정되네요. 혼자 계시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민호야,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엄마, 그게 문제예요. 본인은 모르시니까요. 미정이가 말하는 것처럼 요양원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치매에 걸린 걸까요? 아직은 혼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나빠진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리가 나서 들어오실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미정아,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어머님,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고 민호도 걱정하고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정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 계시면 제가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설득은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나서서 요양원 입소를 권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못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은 정말 막막했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위축되어 버렸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고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여기 생활에 적응되시나요? 아직은 좀 어색해. 그래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니까 괜찮긴 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는 외부 사람들과의 연락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자극은 병에 좋지 않다고요. 특히 예전 친구들과 만나시면 옛날 이야기만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실 인식이 더 흐려질 수 있대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그럴듯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따라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 친구들과의 연락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요. 영숙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다른 지인들의 연락도 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지 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약을 먹은 후에는 항상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몰려왔어요. 어느 날 요양원 간병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태가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인지 능력도 괜찮으시고 일상생활도 혼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요양원에 계세요? 가족들이 그러는 게 좋다고 해서요.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요. 그런가요? 좀 이상하네요. 보통 어르신 정도면 집에서 충분히 지내실 수 있을 텐데. 간병사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로 제가 요양원에 있어야 할 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요양원을 빠져나와서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 지난번 검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다시 오셨어요?
아, 그게 며느리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다른 의사한테 갔었거든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가 그런 연락을 드린 적이 없고 어르신 상태로는 치매 진단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혹시 다른 병원에 가신 건 아닌가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받은 치매 진단은 가짜였다는 건가요? 며느리가 저를 속인 건가요? 믿을 수 없었지만 점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복용하던 약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다 준 약과 비교해봤죠. 비슷해 보이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약사 선생님, 이 약들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똑같은 약인지 궁금해서요. 잠깐만요. 어? 이상하네요. 이 약은 혈압약이 아니라 수면제예요. 그리고 이건 항정신병 약물이고요. 어르신, 이 약들을 누가 드렸나요? 약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제게 준 약은 제가 원래 복용하던 약이 아니라 제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졸리고 멍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의도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온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던 것 같았어요. 가짜 약으로 제 상태를 악화시키고 가짜 의사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결국 요양원에 격리시킨 거였죠.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며칠 후 아들이 요양원에서 제가 없어졌다며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어디 가신 거예요?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앉아라. 뭔데요? 엄마, 설마 요양원이 싫어서 나오신 거 아니죠? 그게 아니야. 민호야, 미정이가 나한테 한 짓을 알고 있니? 저는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가짜 약, 가짜 진단, 그리고 요양원 격리까지. 아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미정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엄마를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민호야, 엄마 말이 거짓말 같니? 이것 봐. 이게 미정이가 가져다 준 약이고 이게 내가 원래 먹던 약이야. 약국에서 확인해 봤는데 완전히 다른 약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병원에서도 우리한테 연락한 적 없다고 했어. 아들은 제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더니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듯 했죠. 엄마, 혹시 약국에서 잘못 준 거 아닐까요? 실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민호야, 넌 정말 미정이를 그렇게 믿니? 내 엄마보다도?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어머님이 여기 계셨구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걱정했어요. 미정이, 너 내 약에 뭘 넣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 내가 다 알아냈어. 내가 나한테 가짜 약을 준 것도, 가짜 의사한테 데려간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어머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돌봐드렸는데. 정성껏?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으면서. 어머님, 정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연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이제 그만해.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니? 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거짓말 그만해. 약국에서도 확인했고 병원에서도 확인했어. 내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자 며느리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표정을 드러내더군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어차피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 요양원 가실 거 아니에요? 제가 좀 빨리 준비해드린 것뿐이에요. 뭐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왜 그런 짓을 했어?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싫었거든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졌어요. 민호 오빠는 저한테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님 때문에 자꾸 신경이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계시면 저희도 편하고 어머님도 전문적인 케어 받으실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요. 너 정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아들도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님이 계시면 우리가 편할 수 없잖아요. 계속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미정아, 넌 정말 끝이야. 어떻게 내 엄마를 그렇게 속이고 괴롭혔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도 스트레스 받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저희 일에 간섭하시고, 저는 그냥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무슨 간섭? 내가 언제 너희 일에 간섭했니? 계속 어디 가는지 물어보시고, 뭐 하는지 확인하시고. 그건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 그런데 너는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미정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매일 멍하고 졸리고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어요. 미정아, 넌 정말 끝이야. 당장 집에서 나가. 이혼하자. 오빠, 제발.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 같은 여자랑 한 집에서 못 살아. 당장 나가. 그리고 내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며느리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사과?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잖아. 용서는 무슨 용서야? 너 같은 년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날 이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고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제게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예전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순애야, 그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 무슨 일이 있었니? 영숙아,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영숙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어. 정말 무서운 일이었구나. 그런데 순애야, 다행히 내가 알아차렸네. 만약 계속 모르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난 이제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특히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들 말이야. 그 후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시어머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죠. 며느리의 직장에서도 그 소문이 퍼져서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몇 달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이미 늦었어.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민호도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며느리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거든요. 저를 정신적으로 파괴하려고 했고 제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니까요. 그 후 며느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아들 민호는 이혼 후 한동안 힘들어했어요. 엄마, 제가 미정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까요? 민호야, 그 애가 워낙 연기를 잘했으니까. 너도 속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 정말 죄송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네요. 아들의 사과를 받으며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물론 아들도 며느리에게 속은 피해자였지만 그래도 제가 힘들어할 때 며느리 편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모자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아들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할게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보다 우선순위에 둘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민호야, 그런 말 하지 마.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가장 우선시해야지. 다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겠다. 제가 겪은 이 일은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큰 교훈을 주었어요.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며느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친절하고 세심하고 효부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요양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을 수도 있고, 더 심한 약물로 인해 정말 치매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제가 알아차렸고,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며느리와 결별할 수 있었죠.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저희 모자 관계도 예전보다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누군가를 믿을 때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특히 제게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속마음을 의심해보게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 안전과 관련된 일들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저처럼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의심해 보시기 바라요.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제 경우처럼 약물을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양원 입소를 권하는 사람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노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녀가 저에게 한 일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다시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제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일들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더 귀담아 들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저처럼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